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 그리고 신영명 이승만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하는 혁명공주날 선포 제1회조 기념 세미나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3월 25일로 정한 이유가 또 저렇게 3월 25일에 이제 산미호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제안드린 바 있는데 3월 25일 한 것이 실제로 자살이 가장 높을 때가 3월부터 올라가서 4월, 5월 같은 피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11일 자살, 세계 자살 예방 날이지만은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3월 정도고 또 3월 25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3.25가 되기 때문에 정했다는 그 한 1년 전이었죠. 그때 회의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적 요인이 저희 그 자살 문제의 깊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단주의를 우선시하는 문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는 자기 통제, 부정적 감정 수용 능력이 그거의 자랑인 그러한 사회, 그리고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조, 고진감래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사회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화가 우리에게 여전히 자살로 몰아가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살 사건은 그 책임을 자살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식의 문화가 지금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종교마저도 살생의 죄를 짓는 행위라고 해서 그 책임을 자살한 개인에게 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의 개인적인 책임론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부정되기 시작을 하고 최근에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주변인들 사이에 외부 압력에 의해 벌어진 생과 사의 갈등에서 오는 고통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사회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여기서 자살과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의 원인을 다시 이러한 사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면 첫째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로 인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요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고진감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소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성과 연계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원인이 아닌, 그러니까 정신과적 및 육체적 질병 문제는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살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반응은 자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여전히 또 몰아붙이죠. 그리고 가족이 자살하면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유족들이 50%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및 정서적 불안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유약함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사회 문화가 여전히 행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은 윤리적으로 죄악이다 68.9%, 다음에
이해할 수 없다. 이게 60.1%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자살 사건을 숨기려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족이 자살 사망 신고할 경우에 자살로 기재하는 경우는 25%에서 4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숨기는 거죠. 그리고 자살 유족들도 자살자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치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또 유족들에게 애도가 박탈된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적절한 애도 과정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다시 자살을 그분들이 시도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자나 자살 위험자, 자살 유족들에게 사회에서 찍는 낙인은 상당히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의 낙인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 인물, 그 다음에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가 일으킨 근원은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사회로부터 배제당하는 그래서 낙인시킨 대상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고쳐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낙인으로 인한 비주류화죠. 그러니까 주류화가 사회에서 자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자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그 자살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비주류화해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갈리기가 되는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살 예방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생명운동 단체들이 또 생명존중 시민회의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한 인식들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살 위험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인식 우리 사회에 그것을 점거해야 된다. 왜 도대체 자살이 그 자살한 사람들의만 책임만이냐라고 뭐라고 치는 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매우 약자거든요. 근데 약자들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가냘픈 개인이 아니고 힘이 모아져 있는 우리 사회가 오히려 힘이 강하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가냘프고 미약한 자살자들을 몰아붙여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자살 연구를 자살한 사람을 심리부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스트림으로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다운스트림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서부터 그 원인이 아래로 어떻게 파상이 돼서 다운스트림에서 그것이 어떻게 자살로 이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골몰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인식이 나아질 때 자살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외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기가 좋거든요. 은폐하지 않고. 그래서 호주와 미국,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높은 자살률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살 낙인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사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을 자살 리터러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리터러시 그 단어에 대해서 정통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 리터러시가 높아지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모든 힘을 모아서 이 자살에 대한 자살 인식 개선에 힘쓰는 것, 그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많이 쓰이는 도표인데요. 일본이 그렇게 자살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한때 10만 명에서 25명까지 올라갔는데 18명 이하로 지금 떨어졌죠. 일본이. 그런데 이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일본이 개인 책임론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책임론을 벗어나고 거기 플러스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 그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자살은 대부분 내몰림 끝에 죽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에서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는 자살 종합대책 대강에 민간단체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기업, 국민의 역할 이렇게 연계합동 추진.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일본의 개정 자살지원법 2016년도에 개정한 거에도 별도로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란을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유념하시고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원의 세부 조항에 또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연계를 강화한다. 이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우리 같은 단체를 민간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인재 육성, 연계체제, 상담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정 지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지원을. 그래서 일본은 그랬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자살을 낮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하고 종교단체하고 조금 같이 이렇게 보자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반이 종교 인구입니다. 거의 반이. 지금 이제 인구 센서스가 다시 나와보면 알겠지만 2015년도 센서스 2,100만이 종교 인구인데 전국에 1년에 13,600명씩 자살을 하는데 전국에 산지한 교회, 사찰, 성당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자살 예방 사업에 나서지 않는 게 매우 저는 아주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전국에 산지한 이런 종교 시설에서 또 민간단체가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그러면 정부에서 뭐 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정신건강센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살 예방 거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는 자원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도대체 활용하려는 의지를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의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NGO 단체들이나 종교 단체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거에 종교 단체는 종교 나름대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민간단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첩해서 정부 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이쪽에서도 중첩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묘지부동의
요지부동의 자살률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정계획도 이렇게 정부에서 내놨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 같은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집에 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09년도에 25명 이상을 유지하던 자살률이 18명으로 꺾인 것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자살로 인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6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의해서 암은 14조 2천억의 사회적 손실 비용을 치르고 있고 자살은 6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겨우 예산이 2020년도에 289억입니다. 이것도 저희 같은 그 생명운동 단체들이 가서 데모라기보다는 촉구대회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10대 과제 중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종교단체나 NGO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2017년도 6월 달에 우리 생명운동연대의 전신이죠. 생명존중시민회의, 생명운동연대, 또 생명문화회사. 그래서 청와대 근처에 가서 100대 가지의 편입을 요구하는 촉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박인조 이사장님이나 임한진 대표 이런 분들이 적극 애를 써서 결국에 100대 가지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100대 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 예방 정책과도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4월 12일 날 자살 정책입니다. 상설 기구를 또 촉구하는 그러한 또 촉구대회를 또 가서 했죠. 또 여의도 앞에 가서도 또 예산 늘려달라고 또 이러한 또 촉구대회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30억에서 한 3, 4년 사이에 300억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단체나 생명운동단체가 할 수 있는 예산 내역 중에 보면 이러한 것들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억에서 290억으로 늘어났는데 저희한테 오는 떡고물은 전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앞에 가서 걸기대에서 100대가 제일 없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 정책과 만들어 달라고 했고 다음에 또 이 자살 문제를 국무총실 산하로 넣어서 좀 더 상향 위에서 이걸 통과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에게는 아무런 저희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짤 때 저희 단체를 참여시켜서 짜지도 않습니다. 매우 모순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살률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저희 같은 단체를, 종교단체를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 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개인 책임론에서 사회적 책임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예산을 대폭 늘려서 종교계나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의 요지부동의 자살률은 큰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건 참 어려울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뭔가 그것을 벗어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힘의 모멘텀이.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종교단체나 NGO단체, 시민단체 이러한 우리 단체들을 없는 것처럼 보시지 마시고 우리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 자살 예방 활동에 자살 예방의 반경에 넣으셔서 적극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자산물에 뭔가 움직임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money.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 단체, 종교단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순희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한테 예쁨을 받으려면 또 정시에 끝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저는 가히 길지 않게 너무나 주제 발표가 핵심적인 요소와 명확하게 또 발표를 통해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과 또 이러한 부분들의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 또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자살 위험자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자살 예방적인 차원, 자살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게 되어지면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들의 영향을 그 원인에서 많이 받고 있다. 그 결과적으로 또한 그 개인적인 우울도 오게 되고요. 원인에서부터 우울도 오게 되고 또 고독감도 오게 되고 외로움도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원인들을 짚어가 보면 어떠한 급격한 사회 변화, 경쟁적인 사회 변화, 또 경제 상황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강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을 누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대 가제에 들어가면서 예산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어지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진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이라든가 또 자살예방센터라든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러한 기관에서 관주도의 또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주도의 이러한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러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력은 해오고 있지만 관주도만 되다 보니 관에서만 열심히 하시고 되다 보니 어떠한 내용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자살 위험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직까지 임팩트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이 관주도만 가지고서는 역량이 잘 되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또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현재 지역사회에는 민간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러한 생명운동 연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기관에도 근 40여 개의 기관들이 있고, 그런 기관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자살 위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조금만 손을 잡아둬도 자살을 하지 않고 그러한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큰 드라마틱하게 변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시도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어오신 것 중에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리즘, 사회 자본이라는 그런 개념, 우리 사회가 사회 자본이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져 있고 급격하게 초개인주의로 인하여 그 부분이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간에 신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러한 어떤 공동체성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살 위험자들에게도 더 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조직의 참여는 이러한 소셜 캐피탈리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소셜 캐피탈리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켰을 때 자살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살은 하루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10년째 요독에 거의 1위를 하고 있는데 쉽게 단기적으로는 저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성을 단단히 하면서 촘촘한 사회적 돌봄 체계, 자살 위험자들을 돌보는 민간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이러한 것들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300억 인상의 재정이 투여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 자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재정적인 지원이 저도 발표하신 저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박정화 목사님, 또 이범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명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결국은 자기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당연히 우리들의 생명은 공동체성이 있고 또 자살 문제는 공동체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자살 예방 예산을 쭉 한번 그동안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했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네, 2004년에 1차 국가 자살 예방 대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차, 또 없다가 2016년부터 17년까지 정신건강 종합 대책, 그리고 18년부터 22년까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이게 이제 국가가 자살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쭉 편성이 됐는데 처음에 2005년도 2억이었다가 아마 올해 예산이 340억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쭉 이렇게 된 자살률 밑에 보면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살률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됐는데 2018년, 2019년 자살률이 2019년에 26.9명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목표는 있었습니다. 1차에서는 18.2명까지 줄이자 했는데 26.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20.0명 이하로 줄이자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2013년에 28.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10만 명당 17명으로 줄이자라고 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 26.9명입니다. 2022년도까지 그렇게 줄일 수 있을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까도 발표했지만 더 최근 자료로 실제로 우리 이범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협력 자살예방 사업이 7억 정도가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보건 의료적인 예산에 편중돼 있고, 특별히 가장 많이 편중돼 있는 예산 중에 하나가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 이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자살예방 예산의 문제를 이범수 교수님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살예방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일본은 사회적 대처로서의 자살방지 예산이 6,800억 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일본 예산은 8,400억 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300억 많이 늘어났지만 현저하게 예산적인 부분에서 일본에 비하면 3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대처로서의 자살 방지 내용을 보니까 6천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보니까 아동학대, 왕따, 이렇게 인터넷, 다중채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대처를 세워나가는데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자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2013년도나 2018년도에 내 생명은 내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4.6%가 더 늘어났고요. 심한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죽고 싶다고 표현하면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7.5%가 늘어났어요. 이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존중 의식,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시간으로 촉박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통계적인 말씀은 좀 드리고요. 제가 결론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자살예방 정책이 개별적 정신의료적 대책에 대한 예산 편중에서 사회적 대처로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 변화, 전문적인 접근 우선입니다. 전문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적 방식으로 자살예방 방법이 접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 중심에서 정부의 10만 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예방은. 그래서 민관 협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민간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지원 기금 같은 것들을 꼭 정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도 그 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살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 권리로서의 자살 문화를 생명 존중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 생명 존중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에 정부도 하지만 우리도 더 민간단체도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 자살 예방 정책에 책임성이 없습니다. 사실 목표를 정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이 돌아와서 만약에 지금까지 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좀 다른 방법, 다른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과감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살 예방 예산이 올라가도 그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살 예방 사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4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저희 발제문을 요약해서 PPT를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또 5분 줄어든 관계로 PPT를 같이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천주교의 입장에서 이런 자살 예방에 대한 우리 곰수 교수님의 발제문을 조금 더 공부해보는 차원에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꽃동네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프란스 교황님과 원진 신부님께서 태아들을 위한 동산인 생명의 동산입니다. 저곳에서 우리나라 이 땅 죽음의 문화에 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직시하시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곳입니다. 네, 저는 세 가지 관찰, 판단, 실천의 카리타스 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책임론과 인간단자 활용 방안이 가톨릭 신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죽음의 문화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은 신기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신기하지 않고 신비롭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술들을 우리는 신기하다고 말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생명의 주인은 인간일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생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창조주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또는 시대마다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생명의 윤리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130명의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자살 게임입니다. 이러한 미디어는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결코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50일 안에 그렇게 팔에다가 고래를 새기는 자해를 비롯한 결국에 50일째 되는 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미션을 받게 되고 130명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요한복음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 가톨릭 생명운동의 큰 기둥과 물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서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한결같이 자살은 죄다라고 단정지어 왔습니다. 자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행위이고 자기를 죽이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벗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예배적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을 숭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이 죄인지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죽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교리서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생명보호는 모든 사람의 임무이며 의무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또 서울교구에서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등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죽음을 원하는 경우보다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규가 대부분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가져온 재앙입니다. 그래서 자살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저희 학생 하나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동생을 낳아줄까라고 물었더니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동생을 낙태를 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간 고등학교 2학년 때 너 옛날에 동생 낳아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안 낳았어 라는 말을 엄마가 한 거예요. 이 아이 그때부터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자살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26번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120kg가 되는 친구는 쉽게 죽지 않았고요. 손목을 아무리 그어도 피만 났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밤마다 수면제를 60알씩 털어먹는 그런 충동을 느끼기 전에 제가 그 모든 수면제를 압수를 하고 아침마다 제 방에 들러서 하루하루 약을 탁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잘 잤는지 기분은 어떤지 매일마다 얼굴을 확인하면서 약을 제가 투약하듯이 해주었는데요. 그런 관심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는 차츰차츰 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살하는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앞에 나서서 사진에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그 친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지 그때부터는 전혀 그런 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죽기를 결심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혁명운동은 결국에 이 시대에 깊이 뿌리내는 죽음의 문화와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도운동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생명대행진 행사인데요. 생명대행진 행사가 시작될 때 각 종파, 각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운동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란시스 교황님 회칙대로 다양한 은총의 직무를 가진 종교가 모여서 함께 해나가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입의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성기를 불어넣어야 할 비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살의 죄악성을 묻기 전에 먼저 이 시대가 얼마큼 사랑이 부족했는지를 묻는 우리 공동 책임을 지어야겠습니다. 한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은 날이 올 때까지 더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범수 교수님 발표 동의합니다. 저는 심리학에서 임상심리학, 정신의학 쪽에서 일을 하는 걸로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군에서 심리부검과 관련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1년에 보통 한 10여 건, 아무리 적어도 10여 건 정도를 분석하고 그러는데요. 의학적 모델의 공부에서 제가 이제 대응받으러 하게 되니까 심리부검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이거 해서 뭐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리부검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살을 한 사경이 성격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취약성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냐 이거 발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사망을 하기 전까지 그럼 군 내에서 어떤 보호 체계가 작동을 했느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심리부검 그런 얘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부검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졌고 몇 년째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또는 심리학, 그다음에 사회복지학 이런 데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심리부검을 제대로 하려면은 통계학, 경제학 등등의 여러 학자들이 포함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알고 통계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여기 끼어서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심리부검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통계가 나오고 나면은 이 통계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해서 쌓아나가면은 이거 뭐하러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조윤호 박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델을 근거해서 제가 우리 사회를 좀 나름대로 생각한 걸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조윤호 박사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그거는 내가 어떤 조직 내에서 이제 튕겨져 나갔다.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살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박종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그룹에서 튕겨져 나오게 되면 다시 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포용하지 않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뭐 실직을 한다든가 또는 학교 내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집단주의 문화권에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 죽고 싶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몸이 아프고 그랬을 때 이제 가족들한테 폐가 되겠구나, 이제 가족들한테 부담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또는 제가 어떤 사회 조직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그 조직에 손해가 될 만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것이 밝혀지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분들이 많이 자살하는 행동을 그거거든요. 자신이 강조했던 어떤 신념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다 무너뜨렸을 때 이 조직에 그런 것에 이제 이제 부담을 주게 됐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수치심도 생기고 죄의식도 생기고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은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집단에서 이제 떨궈져 나오고 집단에 폐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학교 문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덜하긴 하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학교 폭력의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또 정인이 사건으로 해갖고 학대 이렇게 많은 걸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조인호 박사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한 거는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다 죽지는 않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고통에 분당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에 노출됐던 사람이니까 아동계 폭력 또는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한 그 악플로 해갖고 계속 심리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 학교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군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체화되고 나면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자신의 몸에 어떤 해를 끼쳐도 해라는 생각을 못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공격적이지 않은 사회, 폭력이 좀 적은 사회, 그리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은 자살을 줄이는 건 이거는 요원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하성우 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산 안 늘어나도 이게 사회의 변화를 갖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같이 의료적인 문제로만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살 시도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끔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사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는다면 자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요. 아까 그 예상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정신건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현상 유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살률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좀 폭넓은 그리고 그 확대된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좀 자살 예방, 거기에 따라서 자살 대책, 그리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끝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좋은 또 날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범수 교수님과 앞서서 발표해주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애쓰고 계신 민간단체,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자면 저도 자살방 정책가로 오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자살이라는 문제 자체가 사실 좀 복잡하고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주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오빠의 친한 후배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몇 번 오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얼굴도 기억을 하는데 그 11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외동아들이어서 이제 혼자 살다가 그러니까 외로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자주 왔었는데 만약에 저희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하면 좀 더 이렇게 보듬어줬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좀 이게 일이긴 하지만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자나 그 유족분들 대하는 업무를 제가 좀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좀 업무를 하면서도 그 정신적인 소진이 많이 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걸 많이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과도 2018년도 외국에 비하면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됐고 예산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노력을 해서 저희가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300억을 넘어서 한 38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조금씩 줄고 있었는데 2018년, 19년 들면서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텐데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작년 통계는 그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께서도 여러 번 이제 예상을 하셨지만 이런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자살이 증가할 것 같지만 당장에는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문제는 한 2, 3년 뒤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립감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그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한 2년 뒤 내지는 3년 뒤에 줄어들었던 자살률이 더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좀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앞으로 2년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정신건강 사업,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신건강 정책과 그리고 자살예방 정책과가 건강정책 국에 있다가 작년 9월에 제가 정신건강 정책반으로 국이 분리된 거죠. 세 개의 과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국가의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도 대거 투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걸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저희가 6개의 핵심 전략이 있고 21개의 과제를 중점 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5번째 과제가 자살에 관한 겁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살 보호위원회에 속하는 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또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족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자살 시도자는 한 20, 30배가 높고 자살 유족 같은 경우도 한 8배, 9배가 높은 위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전국으로 좀 확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인데 조금 더 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원래 국무총리님 주제로 하고 있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다른 정신건강 문제까지 좀 아우르기 위해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제 3번 개최가 됐고요. 올해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지만 각 위원회마다 중요한 이슈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이제 단체들과 전문 학회 그리고 가족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력 채널도 더욱더 확대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선 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부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협력해서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예산 말씀하셨는데 일본 예산은 사실 8천억 가운데 모든 부처의 자살 예방 관련한 직간접적인 예산이 다 통합된 예산이 한 8천억 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과 자살 예방 정책과의 직접 자살 예방과 관련된 그 예산이 직접 예산이 이제 370억 원입니다. 여러 다른 부처, 교육부라든지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또 교육부, 여가부 이런 문체부 다양한 부처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사실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합치면 물론 일본에 비하면 적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380억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많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만 지역 전문가 그룹과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해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제 앞서서 현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문제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들이 서로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 이상의 정말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허용하는 허용적인 태도가 조금 더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살 관련한 보도를 보는 게 너무 빈번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자살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도되는 뻔한 분은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기사들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언론도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민간과 협동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과 그리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뭐 얼마 안 되는 저희 과 신생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고 하지만 모두가 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 이상으로 정말 사실은 약간 힘들다 감정적으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몰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성과가 그렇게 저희가 22년까지 17년까지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미 요원하게 된 상황이고 예상하지 못한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자살을 더 늘지 않도록 아주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때 우리 모두의 협력과 그리고 고민이 필요하다. 저희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일 저물고 기름 물고 팔다리는 아프고 어깨는 무겁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 표현은 한국 사회는 생명의 세력보다 죽음의 세력이 더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해거머니 쟁탈에 있어가지고 죽음이 생명을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이 헤게모니를 장악을 해야 된다. 죽음을 억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헤게모니 이론을 이야기한 그람시에 의하면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큰 틀에서 진지전과 기동전. 지금은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연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진지전이었다면 이제는 파상적으로 기동전을 해야 될 때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독립운동 하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당장 무력항쟁으로 급집하죠. 무력항쟁을 하자. 또 한 그룹은 실력을 양성한 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자. 독립투쟁을 하자. 이렇게 크게 나가죠. 우리 생명 문제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지금 점진론으로 할 때가 아니라 급진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죽음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책에서 갑하드, 죽음의 세력이 갑하드입니다. 그게 너무 지금 횡행한 게 한국 사회가 아닌가.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1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연대와 종교인연대가 나서서 인프라 구축에 먼저 크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법 제도 바꾸는 걸 대권 후보자들 캠프에 다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우리 생명운동이 주장하는 그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후보에게 우리를 투표를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사업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달리하면. 그 생명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각 캠프에 전달하는 이 작업을 저는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법 개정을 포함한 정책 수립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앞으로 1년 동안 대선까지 우리가 급진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오늘 예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380억이 아니라 1000억으로 일단 늘리겠느냐 안 늘리겠느냐 1000억 늘리겠다는 후보에게 우리는 투표를 드립니다.
기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내놔.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우리 연대가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에서 100대 과제로 채택되고 보건복지부에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3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과가 합니다. 이 과가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죽음의 세력이 워낙 세니까 과 갖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국이나 안 그러면 총리실 산하, 대통령실 산하의 생명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 제안을 크게, 굵게, 급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략은 기동적이다. 파상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죽음의 세력.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강연해 주신 우리 박종호 박사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주제가를 토론해 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이 자리에 끝까지 계신 여러분 정말로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 일이 많고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